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구름도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자라. 세상에 소란스러움과는 담을 쌓은 듯 조용한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웬만한 길소는 그 입구를 찾기조차 힘든 곳이었는데,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 복잡한 일들에 휘말리지 않고 그들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사회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해가 중천에 뜨면 맑은 계곡 물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첨가하게 들려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흙을 일구고 나무를 하며 욕심 없이 하루를 보냈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림처럼 아름답고 정겨운 풍경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어진 언덕배기에 마을의 다른 집들과는 조금 다른 기품이 서려 있는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붕은 여느 시골집과 다름없는 이형으로 엮은 초가였으나 기둥을 세운 만세나 돌을 쌓아 올린 담장의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아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에는 윤기가 흐르는 항아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어 그 집에 사는 주인의 성품이 얼마나 깔끔하고 단정한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고 지나갈 때면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은은하게 채웠고, 그 소리에 맞춰 집안의 시간도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씨 부인이라 부르는 젊은 여인과 그녀를 어릴 적부터 모셔온 늙은 유모 단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본래 한양의 높은 담장 안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던 귀한 신분이었으나, 지금은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거친 상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당을 거닐거나 빨래를 널 때 보여주는 몸가짐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배어 있어서 마을 안악들은 그녀를 대할 때마다 어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품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백옥처럼 희고 고왔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 보는 이에 마음을 묘하게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이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오게 된 사연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어렴풋한 소문으로만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참으로 안타깝고 기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며느리로 들어갔으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칠거지하게 멍에를 쓰고 쫓겨난 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쫓겨나 첩첩 산중으로 유배되다시피 내려온 그녀였지만, 서씨 부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기색을 내비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묵묵히 밭을 메고 나무를 뜯으며 자신에게 주어지니 척박한 삶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꾸어 나가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애하게 여겼습니다. 늙은 유모는 그런 서씨 부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유모였지만, 그녀가 서씨 부인을 바라보는 눈길에는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보다 더한 깊은 정성과 충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모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짓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으며 거친 음식이라도 부인에게 따뜻하게 먹이기 위해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유모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는 고요한 산골의 아침을 깨우는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으며,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는 서씨 부인의 하루는 언제나 차분하고 정갈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골의 밤은 일찍 찾아왔고, 서늘한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이 바람에 날려 마당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녀의 생각은 멀리 한양의 궁궐 담장을 넘어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보다는 아들을 낳지 못해 겪어야 했던 차가운 시선들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떠올라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어 그 기억들을 떨쳐내곤 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가 아니라 바로 이 상월집에서 지켜내야 할 소중한 현재와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안 몇 명이 가꾸마와 김치를 들고 서씨 부인의 집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데 겨울 준비는 잘 되어 가시는지요? 저희가 딸감이라도 좀 더 날아다 드릴까요? 안악들은 서씨 부인이 혹여나 추운 겨울을 나기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하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여른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고 고맙습니다. 유모와 함께 틈틈이 해둔 것이 있어 이번 겨울은 넉넉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속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울림이 있어 안들은 그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고마워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데에는 난 모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안차에 깊숙한 곳, 병풍으로 가려진 작은 방에는 그녀가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가에서 쫓겨날 당시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궁궐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녀를 내쫓았던 것입니다. 쫓겨난 뒤 상골에서 홀로 낳은 아이는 산내 아이였고 이 아이는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왕과의 혈통을 잇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쫓겨난 자신의 처지가 더욱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이의 목숨까지도 장담할 수 없게 그녀는 철저히 아이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유모는 낯선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안채문 앞을 서성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대문이 굳게 닫힌 뒤에야 유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씨씨 부부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온다 한들 사람의 입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법이니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서씨 부인은 유모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유모,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냈는데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여 제 발로 세상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죽은 듯이 살아야 합니다. 두 여인의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서씨 부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솜을 두툼하게 넣은 이불 위에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거나 혼자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미를 닮아 맑고 큰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고 비록 상골에서 거친 옷을 입고 자랐지만 그 자태에는 감출 수 없는 귀티가 흘렀습니다. 젖씨 부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볼을 비비며 하루 종일 긴장했던 마음을 녹이곤 했습니다. 아가 미안하구나. 너를 이 좁은 방에만 가두어 두어서.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저 넓은 마당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더 넓은 세상을 호령할 날이 올 것이다. 그녀의 속삭임은 아이를 위한 자장가이자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집 뒤편의 대나무 숲은 서씨 부인의 집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해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세상에 험담이나 위협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씨 부인은 종종 뒤뜰에 나가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대나무가 모진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곧게 자라는 것처럼 자신 또한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이 아이를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상월집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라 훗날을 도모하며 힘을 기르는 둥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산골의 정적은 더욱 сс어졌습니다.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 세상 모든 것이 잠든 시간에도 서씨 부인의 방에는 희미한 호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아이의 옷을 찢거나 난쓴 책을 꺼내 읽으며 아이에게 가르칠 글귀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비록 스승을 모셔와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그녀 자신이 왕가에서 배운 학식과 교양을 아이에게 전수하여 훗날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찾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그녀는 아이의 장래를 축복하고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모가 따뜻한 숭늉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눈을 붙이시지요. 이러다가 옥체라도 상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유모의 걱정 어린 말에 서씨 부인은 바느질감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모 잠이 오지 않는구려. 오늘따라 유난히 바람 소리가 거칠게 들려서 말이오. 혹시 한양에서 무슨 소식이라도 들려올까? 아니면 누군가 우리를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걱정이 드는구려. 서씨 부인의 말에 유모는 짐짓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이곳은 하늘도 숨겨놓은 곳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누가 온다 한들이 늙은이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마님과 도련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 유모의 든든한 말에 서씨 부인은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들이 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는 분명 자신의 아이를 지켜주는 수호성일 것이라 믿으며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이가 자라 뜻을 펼칠 때까지 고유한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해주소서. 저에게 닥친 시련은 제가 다 감당할 테니 이 아이에게는 오직 따뜻한 햇살만 비치게 해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밤하늘 높이 올라가 별들에게 닿는 듯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온 세상은 하얗게 뒤덮였고 서씨 부인의 초가집도 마치 흰 소미불을 덮은 듯 포근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쌓여 길이 끊기자 마을 사람들의 왕래도 뜸해졌고 덕분에 서씨 부인의 집은 더욱 완벽한 고립 속의 평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이를 안고 릅된 마루에 앉아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아이에게 눈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가 적의 눈이란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덮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것이지 내 마음도 저 눈처럼 맑고 깨끗해야 한단다. 아이는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젓습니다. 겨울밤은 길고 지루할 법도 했지만 서씨 부인과 유모 그리고 아이에게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모는 아랫목에 고구마를 묻어두었다가 꺼내어 호호 불어가며 아이에게 먹여 주었고 서씨 부인은 옛날 이야기를 조근조근 들려주며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 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고구마 익는 달콤한 냄새와 세 사람의 웃음 소리가 어우러져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그녀가 왕가의 며느리였든 쫓겨난 패비였던 이곳에서는 그저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박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가슴 한 구석의 불안감 또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서씨 부인은 가끔 장론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비단보를 꺼내어 복원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궁에서 나올 때 몰래 챙겨나온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놀이개와 아이의 아비인 왕자가 그녀에게 주었던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아이가 훗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증표이자 그녀가 겪은 사랑과 아픔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쫓겨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그가 무탈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를 그 앞에 당당히 보일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그 그리움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유모가 마당을 쓸다가 대문 밖을 유심히 내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산골의 풍경이었지만 유모의 예민한 감각은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달라진 것을 감지했습니다. 산새들이 유난히 시끄럽게 지저귀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낯선 기운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유모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대문을 단단히 걸어잡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치들이 왜 이리 지저댈까? 반가운 손님이 올리는 만무하고 불길한 기운이 드는구나. 유모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그늘을 보지 못한 채 서씨 부인은 방 안에서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며 평화로운 오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이 사는 이 집은 겉보기에는 허술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서씨 부인이 이곳에 오기 전부터 유모가 치밀하게 준비해둔 은신처였습니다. 집 뒤 대나무 숲에는 비상시에 아이를 데리고 피할 수 있는 작은 토굴이 숨겨져 있었고 마루 밑에는 귀중품을
숨길 수 있는 비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과 유모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몇 번이고 도주 경로를 연습했고 아이가 울지 않도록 달래는 법까지 철저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그저 기후로 끝나기를 바랐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것을 두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가 뉘어가고 마을 어위의 개들이 짖기 시작했을 때 서씨 부인은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옷깃을 연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아랫목이 식어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창호지 문 너머로 얼른거리는 그림자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지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는 아이의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느낀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며 흔들리는 마음에 심지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이 고요한 상월 마을의 평화가 그리고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온 비밀이 폭풍우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예감하면서도 그녀는 어미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같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서씨 부인의 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대나무 잎사귀에 맺힌 이슬이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애처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서씨 부인은 잠들지 못한 채 마루에 나와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님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부디 내일도 모레도 우리 아이가 웃으며 깨어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달빛을 타고 산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내일 닥쳐올 심상치 않은 변화를 예고하듯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의 고유함 속에 감춰진 왕과 며느리의 비밀은 이제 막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언제나 고요하기만 했던 산골 마을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산새들이 지저귀고 안악들이 가을가에서 방망이질하며 하루를 시작하던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부터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던 이 깊은 산골에는 어울리지 않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감군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들은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어미의 치마폭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한양에서나 볼 화려한 행렬이었는데 푸른색 비단으로 장식된 감마와 험상궂은 표정을 한 장정들이 마을의 좁은 길을 가득 메우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 선 산내는 거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길을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보지도 못한 관군의 위세에 눌려 길가로 물러서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가만는 마을의 허름한 집들을 지나쳐 거침없이 언덕 위 대나무 숲이 시 부인의 집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 화려한 가마가 어찌하여 저 댁으로 가는 개냐 설마 하니 쫓겨난 마님을 다시 모셔가려는 것인가? 하지만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누군가를 정중히 모시러 온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죄인을 잡으러 온 듯 살벌하고 차가운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대문 안에서 마당을 쓸던 유모는 대문 밖에 소란스러움의 빗자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불길하고 위협적인 소리에 유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서씨 부인을 해하러 온 자들의 방문임을 직감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안채로 달려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한양에서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감마 색깔을 보니 예사분들이 아닙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방문로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서씨 부인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모 호들갑 떨것없다. 올 것이 온 게지. 아이는 깊은 방에 있으니 절대 나오지 않게 단속하고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내 곁을 지키게. 곧이어 대문이 부서질 듯 쿄쾅 울리더니 주인의 허락도 없이 빗장이 열리고 낯선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흙투성이 신발로 정갈하게 쓸린 마당을 짓밟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뒤어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내려졌고 가마 문이 열리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안살림을 관장하는 실세이자 서씨 부인을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최상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매섭게 지켜 올라가 있었고 입가에는 비탄 조소가 서려 있어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최상궁은 코를 막으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경멸 어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구나. 서씨 부인은 무명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마루에 나와 최상궁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옷은 초라했으나 그녀가 서 있는 자태는 비단 옷을 휘감은 초의 상궁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서씨 부인은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차가운 눈으로 최상궁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가? 비록 내가 궁을 떠난 몸이나 예법을 모르는 자들이 함부로 밟을 땅은 아니다. 서씨 부인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잠시 주춤했던 최상궁은 이내 코음을 치며 대구했습니다. 호우 아직도 왕과 면회인 줄 착각하고 계시는구려. 내 오늘 마의 명을 받들러 온 것이니 그 거만함은 잠시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상궁이 이곳에 온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혹시나 딴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며 조용히 살고 있는지 감시하고 흠집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상궁은 신을 신은 채 마루로 올라오려 했고 유모가 급히 달려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무리 상궁마라 하셔도 신을 신고 오르시다니요. 이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유모의 외침에 최상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옆에 있던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은 거친 손으로 늙은 유모를 밀쳐버렸고 유모는 마당바닥에 나그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이것이 내가 배운 궁중법도도냐. 서씨 부인은 급히 마당으로 내려와 유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흙 묻은 유모의 옷을 털어주며 서씨 부인은 분노를 억누르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상궁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나 꼴이 말이 아니구려. 고귀하신 분이 아래껏 흙바닥에서 뒹구는 꼴이라니 소문대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양이군. 최상궁은 마당을 거일며 장독대를 지팡이로 툭툭 치기도 하고 말려놓은 나무를 발로 헤집으며 온갖 행를 부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검문이 아니라 서씨 부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가 일구어 놓은 소박한 삶을 모독하려는 의도적인 도발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의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소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 앉아 말없이 지내던 늙은 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씨 부인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은 소란스러운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최상궁 앞에 섰습니다. 난슨 승복을 입은 스님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하게 빛나고 있어 최상궁도 함부로 말을 자르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낯직하지만 저렁저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면 덕을 베풀고 가야지. 어찌 독을 뿌리고 가려 하십니까? 꽃은 밟아도 향기가 남지만 독은 뿌린 자의 발등을 썩게 하는 법입니다. 최상궁은 갑자기 나타난 스님의 말에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LD 땡중은 또 뭐야? 감히 누구 앞에서 훈계 지르냐? 그녀가 소리쳤지만 스님은 허허 웃으며 서씨 부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바람이 거센이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귀한 것은 더 깊이 감추셔야 할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마치 서씨 부인이 숨기고 있는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서씨 부인은 스님의 눈을 보며 깜짝 놀랐지만 이내 스님이 자신을 돕고 있음을 깨닫고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기분이 잡힌 최상궁은 스님을 무시하고 다시서 시부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내 오늘 이곳을 뒤져볼 참이다. 혹여나 궁에서 후쳐온 물건이라도 숨겨두었는지 아니면 딴 산내라도 숨겨두고 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최상궁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이 우르르 안채와 사랑채, 부엌으로 흩어져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가 있는 방만큼은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표정 관리를 하며 최궁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살림살이라야 볼 것도 없다. 하지만 내 침소만큼은 허락할 수 없다. 엽제다 서씨. 부인이 완강하게
버티자 최상궁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호우침소의 꿀단지라도 숨겨두었나. 보지, 저렇게 길을 쓰고 막는 것을 보니 더 수상하구나. 여봐라. 저 안방문을 뜯어서라도 열어보거라. 최상궁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안방 문고리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모가 달려들어 하인들의 팔을 물어뜯죠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가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올 뻔한 찰나, 밖에서 요란한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 닭장에 갇혀있던 장달기 하인들의 소란에 놀라 탈출하여 마당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달은 부두덕거리며 최궁의 머리 위로 날아올랐고 놀란 최상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흙바닥에 엉덩을 찌은 최상궁의 비단치마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에 꽂은 장식들이 흐트러져 꼬이 우습게 변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넘어지자 방을 뒤지던 것을 멈추고 우왕좌왕하며 최상궁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틈을 타 유모는 재빨리 안방문을 몸으로 막아서며 헛기침을 크게 하여 방 안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덮었습니다. 망신을 당한 최상궁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악을 썼습니다. 이 빌어먹을 집구석 닭새끼까지 나를 무시해 당장 저 닭을 잡아라. 하인들이 달을 쫓느라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씨 부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것인지 잠시나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났지만 이미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옷을 털고는 서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이 마을에 머물며 내년의 꼬투리를 반드시 잡아낼 것이다. 최상군과 일당들은 쫓기듯 대문 밖으로 나갔지만 그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에 있는 주막을 통째로 빌려 짐을 풀고 서씨 부인의 집을 감시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불청객들이 물러간 뒤 서씨 부인의 집 마당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적막과 어수선함만이 남았습니다. 깨진 장독 조각들과 흐트러진 나물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유모의 모습이 천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유모의 어깨를 감싸서 안았습니다. 유모 괜찮은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가? 유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헌대만님, 저들이 마을에 눌러앉는다 하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도련님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 그날 밤 서씨 부인의 집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새어나가면 감시하는 자들의 눈에 띌까 염려하여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씨 부인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방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놀랐는지 평소보다 칭걸거렸고 서씨 부인은 아이의 입을 젖으로 물리고 등을 토닥이며 달래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 소리가 마치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문풍지가 떨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함께 쿵쾅쾅거렸습니다. 오늘 겪은 수모보다 앞으로 다가올 위협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스님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귀한 것은 더 깊이 감추라. 서씨 부인은 이 말이 단순히 물건을 숨기라는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더욱 단단히 하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유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모, 오늘 밤은 자지 말고 번을 서야겠네. 저들이 밤을 틈타 담을 넘을지도 모르네. 그리고 뒷산 토구를 점검해 두게. 여차하면 아이를 안고 그리로 뛰어야 할지도 몰라. 유모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몽둥이 하나를 챙겨들고 마루 끝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주막에서는 최상군과 하인들이 술판을 벌이며 떠드는 소리가 밤길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서씨 부인을 조롱하며 내일은 기필코 집안을 쌀풀이 뒤져 숨겨둔 재물이나 비밀을 찾아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삼삼오후 모여 내일 벌어질 일을 걱정했습니다. 저 독한 여자가 그냥 갈 리가 없지. 서씨 부인 댁에 무슨 큰 병고라도 생기면 어쩌나. 스님 말씀대로 구름이 해를 가린 격이야. 하지만 바람이 불면 구름은 거치기 마련이지 부디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마을 사람들의 걱정 섞인 한숨이 깊어가는 가을밤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서씨 부인은 비로소 아이를 잠재우고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궁궐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주변은 온통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 돌아보니 성장한 아들이 능능한 모습으로 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서씨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는 이 꿈이 예지몽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칼을 갈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최상궁이 보낸 하인들이서 시부인의 집 담장 주위를 맴돌며 안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고 끈질겼습니다. 유모는 마당에서 일을 하는 척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지만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터시 부인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책을 읽는 척했으나 귀는 온통 바깥에 인기척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그 대결의 결과가 자신과 아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밖에서 하인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마님, 여기 좀 보십시오. 뒤뜰 빨래줄에 이상한 것이 걸려 있습니다. 최상궁이 득같이 달려와 하인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유모가 실수로 걷지 못한 아이의 작은 베네저고리 하나가 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낡고 작은 옷가지였으나 그것은 집에서 시부인과 유모 외의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상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것 봐라. 내 예감이 맞았어. 저 안에 쥐새끼 같은 것이 숨어 있는 게 분명해. 최상궁의 표정은 먹이를 발견한 짐승처럼 잔인한 환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상궁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문 밖에서 서성이던 하인들이 굶주인 늑대처럼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의 허락을 기다리거나 예의를 갖출 생각이 추워도 없어 보였으며 마치 적진을 점령한 병사들처럼 기세 등등하게 집안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모가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장독대 옆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휘두르며 그들을 막아보려 했으나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 하인이 유모의 빗자루를 빼앗아 부러뜨리고는 거칠게 밀치자 유모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고 그 모습은 보는 이에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최상궁은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와 빨래줄에 걸린 베닛, 저고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저고리를 높이 쳐들고 흔들면서 시 부인이 있는 방문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이 집구석에 쥐새끼가 숨어있다는 증거가 여기 명백히 있다. 감히 왕가에서 쫓겨난 주제에 부정을 저질러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단 말이냐. 최상궁의 목소리에는 서씨 부인을 파멸시킬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았다는 희열과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고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상골의 맑은 공기를 탁하게 물들였습니다.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서씨 부인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온매 무쇠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겨 겁에 질린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놀라지 말거라. 어미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니 어깨를 펴고 당당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이,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터시 부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마당에 소란스러움이 잠시 잦아들었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서리빨 같은 기세는 마당을 제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최상궁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서 무슨 행패냐? 내가 모시는 상전이 그리 가르치더냐? 짐승도 새끼가 있는 굴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법이다. 그녀의 질책에 최상궁은 잠시 움찔했으나 손에 쥐고 있는
베네저거리를 보며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말은 잘하는구나. 내가 정절을 지키지 않고 외관 남자와 노란나 아이를 낳은 죄를 어찌 변명하려느냐. 최상궁은 서씨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났으니 지금 숨겨둔 아이는 필다른 남자의 아이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아이는 서씨 부인을 영원히 매장시키고 사약을 받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최상궁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 방을 뒤져라. 그 더러운 씨앗을 내 눈앞에 끌어내라. 내 오늘 인연의 가면을 벗기고 그 죄를 천하에 알릴 것이다. 하인들이 우르르 마루로 올라오려 하자서 시부인은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내 혀를 깨물고 자결하여 너희들의 무도함을 죽어서라도 고발할 것이다. 서씨 부인이을 펄언 위협의 하인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자결이라도 한다면 왕가의 며느리였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상궁은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저저 독한 년을 보게 내가 죽는다고 죄가 없어질 줄 아느냐. 내가 숨기고 있는 그 아이가 내 죄의 증거다. 그때 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으앙. 그 소리는 너무나도 맑고 우렁차서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뚜렷하게 박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최상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들었느냐? 저 소리를 듣고도 발뺌할 텐가? 사내 아이의 목소리로구나. 감히 유배지에서 사내 아이를 낳아 기르다니 이는 왕실을 능멸한 대역죄다. 최상궁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고귀한 분이라 떠받들더니 여자가 싫은 외관 남자와 정을 통하여 사생활을 낮은 환양년이다. 이런 부정한 여자를 마을에 두었으니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아이가 있었단 말인가? 그럼 쫓겨난 뒤에 남자를 만난 것인가?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순식간에 의심과 비난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평소 서씨 부인을 존경하던 안악들조차 배신감을 느끼는 듯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모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마님은 결백하십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유모의 절규는 흥분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밝힌다 한들 미쳐날 뒤는 최상궁이 믿어줄 리 만무했고 오히려 아이를 해치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했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시간을 벌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최상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 자신만하다면 관에 고발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해라. 내 기꺼이 응하겠다. 허나 지금 당장 내 아이에게 손을 대려 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저주할 것이다. 최상궁은 서씨 부인의 태도가 의외로 당당하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통의 죄인이라면 살려달라고 빌거나 도망치려 했을 텐데 그녀의 눈빛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상궁은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관나 좋다. 내가 제 발로 죽을 자리를 찾는구나. 내 당장 한양에 파발을 띄워 대감마님과 왕자님 깨이 사실을 알릴 것이다. 내 남편이었던 분이 직접 와서 내 더러운 꼴을 보게 해주마. 최상궁은 이것이 서씨 부인에게 가장 큰 수치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최상궁은 하인들을 시켜 집주를 겹이 포위하게 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누구든 도망치려 하면 다리를 분질러 놓아라. 그녀는 장을 놓고는 마을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씨 부인의 집은 순식간에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불을 피우고 잡담을 하며 지키고 있었고 서씨 부인과 유모 그리고 아이는 안채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집안에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유모는 서씨 부인의 무릎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마님 이제 어찌합니까? 왕자님이 오시면 모든 오해가 풀리겠지만 그 전에 저 악독한 최상궁이 무슨 짓을 꾸밀지 모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뒷산 토굴로 피하셔야 합니다. 유모의 간곡한 설득에도 서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유모,
도망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이 아이는 왕과의 핏줄이다. 어둠 속에서 숨어 살게 할 수는 없다. 이제 때가 된 것이다. 하늘이 내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신 게야. 서씨 부인은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궁에서 나올 때 가져온 작은 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어 그 안에 고이 접어두었던 붉은색 비단옷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왕손만이 입을 수 있는 금실로 용무늬가 수놓아진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 난슨 무명옷을 벗은 뒤 그 비단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이 옷이 내가 입어야 할 진짜 옷이란다. 너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존귀한 왕손이다. 옷을 갈아입은 아이의 모습은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산골에서 흙장난을 하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왕자의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유모는 그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 도련님, 마치 아버님을 쏙 빼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왕자님의 핏줄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씨 부인은 아이의 머리를 빗어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내일 아버님이 오시면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난 어미가 이리도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날 밤 마을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최상궁은 승리를 확신하며 술잔을 기울였고 마을 사람들은 내일 벌어질 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위의 정자나무 아래 묵묵히 지켜보던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서씨 부인의 집 쪽을 향해 합장 배례를 올렸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진흙 속에서 영이 피어나던 시련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부디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스님의 연불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가 불안에 떨고 있는 서씨 부인의 집을 감싸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으로 넘어가던 시간, 갑자기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최상궁이 보낸 파발이 한양에 닿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씨 부인은 예민한 감각으로 그 소리가 단순한 파발마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십 시필의 말이 움직이는 웅장한 소리. 그것은 왕가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씨 부인의 심장이 세차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셨구나. 그분이 오고 계셔. 그녀는 직감적으로 남편인 왕자가 이곳을 향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왕자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인이 피를 토하며 우는 모습을 본 뒤 신하들의 만료를 뿌리치고 사냥을 핑계 삼아 이 산골 마을 근처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한 왕자의 행렬은 최상궁의 하인들과 마주쳤습니다. 왕자는 횃불을 든 하인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로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감히 누구의 명으로 내 부인의 집을 포위하고 있느냐? 왕자의 호령 소리가 산골짜기를 쪼렁저렁 울렸습니다. 주위 상궁은 왕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혼비 백산하여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저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소인은 오직 왕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 안에 부정한 쥐새끼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려 하였습니다. 최상궁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왕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정한 쥐새끼라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최상궁은 고개를 처박은 채 외쳤습니다. 서씨가 외간 남자와 통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벤의 저고리를 보았고 아이 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왕자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부인이 정절을 벌였다는 말인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인가? 왕자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믿음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왕자는 굳게 닫힌 서씨 부인의 대문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물러나라. 내 직접 확인하겠다. 신하들이 길을 열자 왕자는 천천히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왕자의 발자국 소리만이 저벅저벅 들려왔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서씨 부인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마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곧 문이 열리고 운명의 순간이 닥칠 것입니다. 그녀는 유모에게 눈을 하여 대문 빗장을 풀게 했습니다. 끼익! 무거운 나무 대문이 비명을 지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횃불의 붉은 빛이 쪼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서씨
부인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왕자와 서씨 부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몇 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자의 시선은 서씨 부인을 지나 그녀의 족대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왕손의 옷을 입고 의젓하게 서 있는 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거울로 보는데 꼭 닮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왕자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보시옵소서. 이 아이가 바로 전하께서 그리도 기다리시던 그리고 제가 목숨으로 지켜낸 전하의 아들입니다. 왕자의 시선이 아이에게 고정되자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반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만이 들릴 뿐 수십 명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말에서 내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금실로 수놓아진 용문이가 횃불빛을 받아 번쩍였지만 왕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매, 그 오뚝한 코, 그리고 인매까지 그것은 거울을 보는 듯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왕자는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이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가 저분이 내 아버님이시다. 어서 인사를 올리거라. 아이는 낯선 사람들의 위세에 겁을 먹을 법도 했지만 어미의 가르침 덕분인지 의젓하게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왕자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소자 문안드립니다. 아직 애든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또렷하고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자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난 아내가 홀로 낳아 기른 아이가 이토록 훌륭하게 자라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역시 나간 듯 서 있던 최의 상궁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전화 속으시면 아니 도옵니다. 저것은 다 요망한 술수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아이에게 왕실의 옷을 입혀 전화의 눈을 흐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최상궁은 다급한 마음의 아이를 가리키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왕자의 아들로 인정받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사실을 부정하려 들었습니다. 어찌 쫓겨난 패비가 왕손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기를 따져보아도 맞지 않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다른 사내의 씨앗 것입니다. 최상공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 행자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방금 전 아이를 볼 때의 따스함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닥쳐라, 내 눈에는 이 아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느냐? 내 어린 시절을 아는 자라면 감히 저 아이가 남의 자식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왕자의 서슬퍼런 호통에 최상궁은 후친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오나 전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물증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서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왕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전하 이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왕자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반쪽으로 갈라진 옷가락지와 왕자가 직접 써주었던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저고리 깃을 살짝 들치자 오른쪽 어깨 뒤에 붉은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왕과 직의 자손들에게만 드물게 나타난다는 왕자 자신도 가지고 있는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어깨를 만지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증표로구나.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모든 것이 명백해지자 최상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입술 파랗게 질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분노로 몸을 떨며 최상궁을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왕실의 핏줄을 부정하고 죄 없는 내 처자식을 짐승 몰듯 하였구나. 내가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저지른 폐악질이 하늘을 찌르는데 어찌 살아서 국문을 나갈 생각을 하였느냐. 왕자의 분노가 폭발하자 주변에 있던 호위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최상궁을 포위했습니다.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소유는 그저 마의 명을 받들어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최상궁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 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왕자는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기강 쫓겨난 며느리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내가 말하는 기간기더냐.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쫓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아이마저 죽이려 들다니. 너는 내 혈육을 해하려 한 역과 다름 없다. 왕자의 명에 따라 무사들이 최상군과 그를 따르던 하인들을 거칠게 포박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뒤로 묶였고 입에는 재갈이 물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의 통쾌한 장면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서씨, 부인을 괴롭히던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에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아이고 고소하다. 권세만 믿고 날 뛰더니 꼴 좋다. 서씨 부인, 아니 마마님이 정말 왕자님 아들을 낳으셨구나. 우리가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신뢰를 범했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동안의 의심을 거두고 서씨 부인과 아이를 향해 경외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전체에 퍼져 있던 불신과 공포에 먹구름이 걷히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인들이 끌려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자는 비로소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너를 이 험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고 이제야 찾아왔구나. 왕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의 볼을 적셨습니다. 아이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는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왕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버님, 저는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왕자는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씨 부인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서름과 고통이 눈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모는 마루 기둥을 붙잡고 엉엉 울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님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제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왕자는 한참을 울다가 서씨 부인을 일으켜 세우고 꽂겨 안았습니다. 부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었어? 내의 은혜와 미안함을 평생 어찌 다 갚으릴까? 왕자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서씨 부인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자는 즉시 부인과 아이를 궁으로 모셔가려 했으나 시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잠시 시간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전화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이곳이 고향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오늘 밤은 이곳에서 지내며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왕자는 부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오 내 오늘은 부인과 아이족 대서히 집의 가장으로서 밤을 보내겠소. 왕자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유모가 내어준 소박한 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왕자가의 누추한 초가집에 머물기로 하자 집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살벌했던 전장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유모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달려가 아군기에 불을 짚고 남은 쌀을 털어 정성스럽게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 둘씩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갓짠 참기름, 잘 익은 김치, 닭장에서 꺼낸 달걀 등을 들고 와 조심스럽게 마당에 놓고 갔습니다. 마마님,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저희가 몰라 뵙고 죄송했습니다. 안악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서 시부인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당 한가운데에는 무사들이 피워놓은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주위로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왕자는 마루에 앉아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가 자라온 이야기를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대나무 숲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나중에 궁에 가면 더 멋진 숲을 만들어주마. 아이는 신이 나서 자신의 보물인 돌멩이와 나무 조각들을 아버지에게 자랑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자가 흙 묻은 돌멩이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감탄하는 모습은 참으로 인간적이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부엌에서 유모를 도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산에 진미는 없었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준 나물, 반찬들이 소박한 상에 올랐습니다.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서씨 부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세 식구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골마을의 평범한 가족 같았습니다. 왕자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걸수술 수라상보다 훨씬 맛이 조쿠려 부인의 손맛과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식 끝난 후 왕자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직접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궁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노래가 아닌 서씨 부인이 아이에게 불러주던 투박한 산골 자장가를 서툴게 따라 부르는 모습에 서씨 부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음정이 다 틀리셨습니다. 허가 내 평생 노래는 처음이라 어렵구려. 아이는 부모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외로움이 없었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자정이 넘었지만 서씨 부인과 왕자는 잠들지 못하고 나란히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어제와 똑같이 밝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제는 불안과 공포의 달빛이었다면 오늘은 희망과 감사의 달빛이었습니다. 왕자는 서씨 부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네 약조하리다. 다시는 부인과 아이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목숨을 다해 지키겠소. 이제 우리 궁으로 돌아가 못다한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서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마주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잠시 집 뒤편에 대나무 숲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인하게 아이를 지켜냈더니 상월집.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다시 태어난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대나무 숲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고마웠다. 내가 바람을 막아준 덕분에 우리 모자가 살았다. 내 대쪽 같은 기상을 잊지 않고 궁으로 가져가 새벽녘동이 트기 전에 뒤푸른 어둠 속에서 서씨 부인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시련과 암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상궁은 물러갔지만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위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삼골의 거친 바람을 견디고 스스로 아이를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에 단단한 뿌리가 내려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당에서는 무사들이 교대로 보초를 서며 집을 지키고 있었고 유모는 짐을 꾸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서씨 부인이 틈틈이 읽던 책들은 소중히 챙겨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를 증명하는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모는 짐을 싸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우리 도련님이 골룡포를 입으실 날이 머지 않았어. 유모의 주름진 얼굴에도 모처럼 화한 꽃이 피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사회가 거치며 마을의 정형이 드러났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맑고 상쾌한 공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루에 나와 기지개를 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작은 들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은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처럼 자신과 아이의 운명도 이제 활짝 피어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와 서씨 부인의 작은 초가집,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소란스러움과 긴박했던 순간들은 아침 이슬과 함께 사라지고 마당에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활기찬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왕자의 호위 무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떠날 채비를 서둘렀고 유모는 정들었던 부엌과 장독대를 얼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록 쫓기듯 내려와 숨어 살던 곳이었지만 막상 떠나려니 곳곳에 베어 있는 손때와 추억들이 발목을 잡는 듯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자신을 품어주었더니 상월의 풍경을 눈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세와 거친 바람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더욱 약해졌을 것이고이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마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서 시부인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왕자의 은덕에 감동하여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졸로들은 갓 수확한 꿀과 말린 약초를, 안악들은 가는 길에 드시라며 떡과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건넸습니다. 왕자는 그들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성에 감동하여 허리를 굽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대들이 있었기에 내 처자식이 무사할 수 있었어. 내 궁으로 돌아가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마을에 세금을 감면하고 곡식을 내려 보답하겠소. 왕자의 약속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나기 직전 어제 서씨 부인을 도왔던 노승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님은 서씨 부인과 아이 앞에 서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합장했습니다. 부인,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서 배운 인내와 침묵의 지혜를 잊지 않으신다면 궁궐의 담장이 아무리 높다 한들 부인의 마음을 가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씨 부인은 스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며 살겠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이 아이는 산의 전기를 타고 났으니 훗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거목이 될 것입니다라는 축복을 남기고 바람처럼 훈련히 살았습니다. 왕가의 행렬이 산골 마을을 빠져나갈 때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처씨 부인은 가마의 창문을 열고 멀어지는 초가집과 대나무 숲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대나무 숲은 바람에 흔들리며 잘 가시오 부디 행복하시오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는 서씨 부인의 귀가에 오래도록 맴돌며 지난 시절에 고독과 두려움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인 왕자의 무릎에 앉아 신기한 듯 바깥 세상을 구경하느라 연념이 없었고 왕자는 그런 아이에게 산과 강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아니라 늘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서씨 부인이 쫓겨날 때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남들의 눈을 피해 밤길을 재촉해야 했지만 지금은 왕실의 깃발을 앞세우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빨라 왕자가 잃어버린 아들과 부인을 찾아 돌아온다는 소식이 이미 도성에 퍼져 있었습니다. 거리의 백성들은 하늘이 내린 왕손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서 시부인과 아이의 모습을 보며 축복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서씨 부인은 가마 밖의 풍경을 보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궁궐의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행렬이 안으로 들어서자 궁 안에 공기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실의 어른들과 신하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쫓겨날 때의 수모와 멸시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경애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써 시부인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왕의 아들이자 아이의 할아버지는 손자의 모습을 보자마자 옥자에서 내려와 맨발로 달려나왔습니다. 오, 내 새끼, 내 핏줄이 살아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환경에도 주눅들지 않고 할마 문안드립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해 주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다시 궁중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공식적인 자리에 섰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 장식이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들떠있지 않았습니다. 상골에서 거친 옷을 입고 흙을 만지며 살았던 시간들이 그녀에게 거칠레보다 중요한 내면의 단단함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왕과 왕비 앞에서 정중하면서도 기품 있게 절을 올렸고 그동안의 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어미로서 자식을 지켜낸 자부심과 왕실의 안녕을 비는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실은 즉시 서씨 부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를 쫓아내는데 동조했던 자들을 엄벌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은 왕에게 간청하여 그들의 처벌을 최소화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전하, 제가 겪은 고통은 컸으나 그로 인해 더 강한 어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날을 맞이하였으니 피를 보기보다는 덕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태어나이를 위해서도 좋을까 합니다. 그녀의 넓은 아량에 왕실 어른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고 그녀의 지위는 쫓겨나기 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왕실의 적통 후계자로서 정식으로 책봉되었고 온 나라가 이를 축하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화려한 복권과 축하의 날들이 지나고 군궐 생활이 점차 일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자신에게 배정된 넓고 화려한 처소보다 햇볕이 잘 드는 소박한 별을 즐겨 찾았습니다. 그곳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산골에서 가져온 씨앗을 심어 아이와 함께 가꾸었습니다. 왕실의 마님이 직접 호미를 드는 것을 보고 놀라 말리려 했지만 서씨 부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이에게 흙의 소중함과 생명의 신비를 가르치는 공부란다. 땀 흘려 얻은 열매가 가장 달다는 것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 유모는 그런 서씨 부인의 곁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 나인들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유모는 이제 상궁 칭호를 받고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는 위치가 되었지만 여전히 서씨 부인과 아이의 조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켰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젊은 궁녀들에게 산골에서의 무용담을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호랑이가 나올 법한 깊은 산속에서 우리 마님이 어찌나 강인하셨는지 너희들은 모를 게다. 최상궁 그 표독한 여자가 왔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유모의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과장되어 갔지만 그 속에 담긴 충심과 사랑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유모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그 시간만큼은 엄격한 왕세자 교육에서 벗어나 응석바디 아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씨 부인은 창밖으로 소리 없이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며 1년 전 산골집에서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떨었지만 지금은 따뜻한 화로와 두툼한 비단 이불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절에 애틋했던 온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유모 아이와 함께 서로의 천지에 잠들었던 그 밤들이 어쩌면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가족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자가 일무를 마치고 일찍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궁중의 법도를 잠시 물리고 서씨 부인 아이와 함께 오부한 저녁 식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상에는 사해진미 대신 서씨 부인이 직접 텃밭에서 기은 배축으로 끓인 국과 산골에서 즐겨 먹던 구수한 나물 반찬들이 올랐습니다. 왕자는 화려한 수라상보다 이 소박한 밥상을 더 반가워했습니다. 이 국물 맛을 잊을 수가 없었소. 궁에 어떤 요리사가 만들어도 부인의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구려. 왕자가 국을 맛있게 비우자 아이도 덩달아 저도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밥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화로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작불이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왕자는 아이에게 군궐 밖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씨 부인은 남편과 아들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토록 꿈꾸어왔던 그러나 영루지 못할 것 같았던 평범하고도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진 시련을 견뎌낸 끝에 찾아오니 평화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는 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익숙한 솜씨로 아이를 안아 잠자리에 눕히고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들, 좋은 꿈 꾸고 아이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며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왕자와 서씨 부인은 조용히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왕자는 서씨 부인의 손을 잡고 낯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부인의 든든한 담장이 되어 주겠소. 어떤 바람도 우리 가족을 흔들지 못하게 할 것이요. 서씨 부인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따뜻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고래 대나무 숲이 저를 지켜주었듯 이제는 제가 저와와 아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숲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궁궐의 지붕과 마당을 하얗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지난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려는 듯 포근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시부인의 아들은 훌륭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흑계의 소중함을 아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릴 적 상월에서 자라며 배운 지혜와 어머니 서씨 부인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하고 따뜻한 성품 덕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도 가끔 별의 뒷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산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 속에는 옛날 그 산골 마을의 대나무 숲소리가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았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고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쫓겨난 며느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되기까지서 시부인이 걸어온 길은 험난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 있었고 믿음으로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듯이 시련 뒤에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고단했을지라도 편안한 잠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서시 부인의 집마당에 비치던 그 따뜻한 햇살처럼 내일 아침 여러분에게도 희망찬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산골 마을의 등불도 꺼지고 궁궐의 밤도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밤하늘에 별들에게 맡겨두시고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